바깥에 소리가 좀 커가지고 안 들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녹화 안 됐잖아 하나도. 선우 씨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녹화하라고 얘기했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는데 잘못했죠. 좋은 얘기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건 다 날아간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복지 잘 얘기해줬어. 복지국가가 아까 이제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복지국가 이제 황금기 때 이뤄낸 건데 그것을 위한 조건들이 있었어. 첫 번째가 포도주의 생산 체제라는 거야. 동건 씨, 장동건 씨, 예, 교수님. 포도주의 생산 체계가 뭐야? 그, 그 공장에서 이제 적은 품목을 여러 대량 생산으로 뽑아내는 생산 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드가 1914년도 때 티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어. 그러니까 포도주의 생산 체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품종을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을 해내는 그런 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가능해진 거죠. 두 번째는 케인주의적 총수요 관리가 이루어진 거야. 준석 씨, 이준석 씨, 네. 케인주의가 뭐야? 아, 이거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평상시에는 이제 시장이 이제 경제활동 맡겼다가, 뭐 위기 시에는 정부가 직접 이제 개입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 케인주의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 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출을 왕창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정당화하는 이론이에요. 그 케인주의에서는 조금 뒤에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사실은 경제 이론은 케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타협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잘 드러나는데 자본과 노동 간은 사실은 서로 생산 과정 속에서 서로 임금을 착취하는 관계,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과 자본 간의 이 적대적 관계는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극복된다는 게 이른바 막스주의, 공산주의 이론의 특징이고, 당시 이 복지국가가 이 황금기를 맞을 때 소련이라는 이제 적대 국가가 경쟁 체제가 있었거든.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급 간의 타협을 통해서 임금도 올리고 계급 타협도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의 이윤을 자본가가 독점하지 않고 노동 계급에게 일정하게 분배함으로써 노동 계급을 체제 내적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이런 계급 타협적인 체제가 만들어져요. 이런 게 기반이 있어요.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핵가족에 기반한 가부장 체제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1960년대 복지국가의 모델은 뭐냐면은 아버지, 집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아버지, 가부장, 그러니까 브레이드 위너지,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 여성이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자녀 둘. 이런 모델. 우리가 옛날에 그리는 뭐 미국 약간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외건에다가 가족 둘이 부부가 막 이렇게 운전하고 애가 뒤에서 까불고 해서 막 야외 같은 가는 이런 로맨틱한 그런 게 있잖아. 이게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가족제도야. 뭐냐면은 남편은 남성이지 보통. 남성은 나가서 소득을 벌어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지출에서 완전 고용이 됐기 때문에 남성 가부장의 소득이 보장이 돼. 그러면 이걸로 가족을 지탱하는데 이 가족에서의 가족 노동의 역할은 여성이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정확한 노동 분업의 근거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뒷받침 속에서 60년 황금 시대의 복지국가가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복지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 더 이상 이런 모델은 존재하지 않아. 1970년대 이후로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으면서 계속 복지국가는 지금도 재편되는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의 첫 번째 그 정책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재정 지출인데, 이 복지국가의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케인주주의라는 거예요. 케인주주의가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케인즈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1933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뉴딜 정책은 이제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른바 정부가 대규모의 공공 사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인적을 만들어내잖아요. 테네시강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물론 뉴딜이 그것만 있지는 않아. 미국에서는 뉴딜이
미국에서는 뉴딜이 1933년에 그 뉴딜이 미국 복지국가가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뉴딜을 통해서 이른바 대규모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관계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른바 복지 이런 게 만들어져요. 복지제도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기존의 완전 방임 국가, 그러니까 정부 방임적인 어떤 미국에서 복지국가 틀을 갖는 미국으로 변모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의 복지국가, 뉴딜의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지출을 이제 정부가 많이 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게 바로 케인즈 아이디어예요. 케인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 원론 배우고 미시 배우고 거시 배우잖아요. 거시경제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를 만들어낸 게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미시경제학은 생산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경제 행위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학문이 전개되잖아요. 근데 거시경제학을 보면은 이제 총통화라든지 총 생산이라든지 총 수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개척한 사람이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1936년에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써요. 여기서 경기순환적 실업을 설명하는 이론틀을 제시를 한다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크게 실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뭡니까? 마찰적 실업은 내가 직장 옮길 때 일시적으로 실업이 일어나는 거 있죠. 이런 게 마찰적 실업이야. 그죠? 이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지. 그 마찰적으로 잠깐 일어나는 거니까. 계절적 실업은 뭐냐면은 계절의 변동에 따라서 실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농부들은 겨울은 다 농한기잖아. 그죠? 그럼 봄에 또 바빠지고. 이런 게 계절적 실업이야. 이것도 문제될 게 없죠. 구조적 실업은 문제가 심각하죠. 하지만 구조적 실업은 잠깐만. 구조적 실업은 그야말로 경제 구조의 변화라든지 혹은 통상관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경제 구조를 재편하든지 통상관계의 그 이런 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하지만 이건 접근법이 달라. 골치 아픈 건 뭐냐면 경기 순환적 실업이야. 즉 뭔가 하면은 경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 경기가 순환을 하잖아. 그치? 경제라는 거는 경기라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면 순환을 하도록 돼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이 있죠. 상승하면은 점점 생산자들이 경기가 좋으니까 생산을 많이 하게 돼. 그럼 공급과잉이 일어나죠. 그러면 공급과잉이 일어나면은 다시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해.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른바 불황이 찾아오죠. 불황이 찾아오면은 다시 수요가 초과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생산자들이 이제 수요 초과니까 다시 공급을 시작해요.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 다시 경기가 올라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옛날에 경제학자들은 케인즈 전에 등장하던 경제학자들은 이 경기 순환 자체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경기는 순환하니까 기다리면은 언젠가 하강 국면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케인즈는 다르게 생각했어. 왜냐면은 그래서 자본주의가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불황과 화랑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오는데 이 경기 순환 때 되게 그 당시에 아이디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야. 시장이 해결하니까. 근데 케인즈 다르지. 케인즈는 경기 순환적 실업을 일적으로 해소하거나 두 번째는 그 진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봤어. 즉 경기 순환이 오더라도 너무 불황이 깊거나 화랑이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경기 순환하더라도 이 진폭을 줄일 필요는 있잖아. 그지? 그래야지 사람들의 삶이 고통에 빠지지 않잖아. 그죠? 문제는 불황이 왔을 때, 즉 이 공급 초과가 와가지고 불황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줄이냐는 거야. 이게 케인즈 아이디어야. 케인즈는 이렇게 봤어. 아까 이제 고전경제학의 아이디어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니까 결국은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야. 내버려 두면. 그죠? 결국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경기가 총공급과 총수요가 맞닿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 실업, 즉 불안 국면의 실업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정책은 개입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유명한 케인즈 이런 말이 있어.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every man will die. 종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결국에는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시장이 해결합니다 하고 계속 당시 경제학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인즈가 배부른 얘기지. in the long run 결국은 모든 사람 굶어 죽는다는 거야. 불황 상태에서 뭔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 사람들의 실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당시 주류적 고정 경제학자들은 in the long run에서 시장이 해결하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을 불황에서 실업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 다 굶어 죽고 있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꼬는 말로 했던 얘기라는 얘기 있는데 케인즈 주장은 이거야. 케인즈 주장은 임금과 물가는 비신축적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실업이라는 건 결국은 경기 순환적인 과정에서 불황에서의 실업은 결국 왜 생기냐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급보다 그러니까 생산물의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은 공급 초과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적으니까 그만큼 공장 생산 팔리는 물건이 팔리지 않잖아. 그럼 그만큼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기 순환적 실업을 무엇으로서 봤냐면은 총공급과 총수요 간의 이 차이에서 실업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죠?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장진 씨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네.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가 돼야 돼? 총수요와 총공급과 총수요 간의 이 간극에 의해서 실업이 생기면은 정부는 뭘 해야 돼? 인위적으로 총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정부가 직접 소비를 하거나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에서 해결되지 않는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간극을 메꿔주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공공투자라든지 인위적인 구매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보세요.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자극해서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확대되고 그리고 그 타인의 소득이 창출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또 타인의 소비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른바 경제의 승수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소비를 자극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살아나. 그죠? 이때 수요가 모자라면 정부가 인적으로 이 소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케인즈 입장에서는 저축을 하면 할수록 경기가 나빠지지. 돈을 아끼면 아낄수록. 그죠? 왜냐하면 봐봐. 개인이 소득이 들어왔는데 그걸 쓰지 않고 저축을 하면은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고 그만큼 제품 생산이 감소하니까 저축의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케인즈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케인즈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순환하는데 이 불안 국면에서는 실업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실업은 결국은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거를 메꿔주는 거야. 직접 소비자로 나서거나 직접 투자자로 나서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통화 정책을 쓸 것인가 또 하나는 재정 정책을 쓸 것인가 선택이 있는 거야. 근데 케인즈가 봤을 때는 불안 국면에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라. 경기가 되게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은데 이미 막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라는 건데 그때 금리를 낮춰봐. 금리 낮추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투자에 나설까? 나서지 않지. 왜냐하면은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아.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같은 나라야. 일본은 20년 장기 불황을 한번 생각해봐. 일본이 결국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어. 그죠? 마이너스까지 갔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잖아. 이건 뭐냐면은 불황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때는 재정 정책, 정부가 직접 돈을 싸들고 가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총수요의 그 부족분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케인즈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를 갖고 대공황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공황이 극복되죠.
근데 이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정말 케인주적인 그 공공정책, 대규모의 재정정책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대공황을 극복했느냐?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아. 실제로는 그런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아니라 2차 대전 때문에 극복했다는 얘기도 있어.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한 거는 2차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산업 생산량이 높아지잖아. 그래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하던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케인즈는 경기 순환적인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정부가 나섬으로써. 이 이론은 어떻게 돼? 앞으로 인류 사회에 실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 이 이론에 따르면은 실업이란 경기 순환적 실업 자체가 총 공급보다 총 수요가 적을 때 일어나는데 그때는 정부가 그 수요 부족분 만큼 수요 공급을 소비자라든지 투자를 해주면 되니까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실업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재영 씨 어떻게 봐? 네. 실업이 해결될 수 있는 거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실업은 왜 생기는 거야? 지금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또 어떤 의미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불황이라는 뜻이잖아. 불황의 뜻이잖아. 이거는 이제 케인즈식 얘기하면은 총 공급에서 수요가 좀 적다는 거잖아. 그럼 정부가 네. 나서가지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잘 좀 정보를 못 믿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정부가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정부가 또 제품 같은 거 사주고 이러면은 그 불안 극복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솔직히 말이 쉽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 어려워? 그 얘기는 복지국가 위기 때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왜 재정정책이 지속될 수 없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케인주의 이론, 즉 케인주의 이론이 그 당시에는 국가가 나선다면은 국가가 총수요를 인위적으로 자극한다면은 완전 고용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 모델이죠. 정부가 케인주의로 재정 지출을 하면은 스스로 생산자가 되고 스스로 투자자가 돼서 소비자가 되면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한 전후 20년 동안 작동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서 쓰는 거잖아요.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투자를 하고 기업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공구매를 해서 소비자가 되면서 계속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와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복지국가의 위기 때 찾아와요. 어쨌든 적어도 전후 20년 동안에는 이런 케인주주의 모델에 근거해서 정말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거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정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해주고 이때 완전 고용은 완전히 100% 고용됐다는 뜻이 아니야. 경제학적으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 자연 실업률은 이제 산업 간의 이동이라든지 직장 이동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 3% 언더는 언더 3는 완전 고용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3% 미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 3% 정도까지 달성되는 거야. 이걸 이제 완전 고용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 갖고 돈을 버니까 소득 활동을 하니까 그 사회 전체의 분배 구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잘 나갔어.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 돼. 전후 유럽과 미국 상황이야.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이제 이런 이론, 이런 케인주주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 복지국가가 황금 시대를 맞는데 설명하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어. 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적 설명이야. 왜 인류가 아까 저번에 내가 또 얘기해줬지. 20세기 초반까지가 20세기 초반부터 1980년도까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평등한 시절이라고 얘기했죠. 그 그래프 한번 보여줬죠. 피케티 그래프 보여줬잖아. 그죠?
이제 복지국가 역할이 큰 거죠. 복지국가가 이제 누진적인 조세를 걷고 그거를 이제 재정지를 통해서 고용을 만들어서 이제 사회경제적 평등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만들었어. 선진국 중심으로. 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는지 설명한 이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적 설명이야. 두 번째는 경제적 설명이야. 세 번째는 정치적 설명이야.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복지국가를 만드는 첫 번째 설명은 이데올로기적 설명이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어떤 사상, 어떤 생각, 어떤 사람들의 앞선 선각자적 의도가 사회 개혁을 갖고 왔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도 이제 복지국가가 주로 이제 영국에서 주로 출발하는데 영국의 페이비어니즘이라고 영국식 사회주의 제도가 있어. 영국 사회주의 제도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해.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던 마샬 같은 사람 있잖아. 인류 역사라는 거는 시민권에서 자유권에서 공민권으로 사회권으로 확대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었지. 생각나잖아. 이러면서 인류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가 사회권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사회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진취적인 혹은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을 움직여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어. 이게 이제 사회 양심 이론 같은 거죠. 이데올로기적 입장이죠. 어떤 진보적인 생각이 사회의 개혁을 갖고 왔다고 보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어. 보나파트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에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험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 사회보험은 뭐냐면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복지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소득 중에 일부를 걷어내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걷고 있다가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건강기금으로 갖고 있다가 아프면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그거를 이제 주는 거야. 이게 사회보험 제도죠. 이게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져. 이게 비스마르크 때 만들어져. 비스마르크 때. 비스마르크가 1881년도 때 독일을 통일하잖아요. 재상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통일을 하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당시 독일이 이제 산업이 막 발전하니까 독일 노동자들이 점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이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즉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공산주의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너희 노동자들의 어떤 아팠을 때 혹은 산재를 입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너희들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복지 정책을 시작해요. 이건 아까 진보적인 것과 완전히 다른 맥락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복지 정책이 시작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은 독일이라든지 영국에서 복지 정책 혹은 사회 정책이 시작된 거는 어떤 국가 통제라든지 혹은 어떤 사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각 혹은 아이디어가 정책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데올로기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서윤 씨. 네. 졸리지? 미안해. 내가 너무 얘기를 재미없게 했나 봐. 미안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데올로기적 관점?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이런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의 사회개혁적인 정책 혹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어떤 국가 통제적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시작됐다. 이 설명력 어떻게 생각해? 설명력이 타당한 설명이야? 복지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뭔가 부족하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이 경제학적 설명이에요. 경제학적 설명이 이런 거야. 경제학 설명은 복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경제 수준에 도달하면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지. 혹은 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배인데 생산이 어떤 단계에 올라가면은 즉 산업화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은 정부도 그 잉여 어떤 분배의 몫이 생기니까 그거를 나누기 시작한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는 경제 성장의
종속 변수 혹은 경제 성장의 산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어느 일정 단계에 올라가면은 국민의 요구라든지 혹은 그 산업 내 국가 내 어떤 부의 어떤 잉여가 생겨남으로써 복지 분배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 그래서 복지란 건 결국은 경제 발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우 씨, 네. 이 설명력 어떻게 생각해? 복지 국가를 경제 발전의 성과물로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딱 자원이 있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복지가 발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음. 살짝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했어. 왜냐면은 봐봐라. 만약에 경제 발전의 결과로서 일정한 경제 수준에 올라가면은 복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존재하는 복지 국가들은 모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야 돼. 그지? 근데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복지 국가를 크게 티티머스 주장에 따르면은 자녀적 복지랑 우리나라처럼 자녀적 복지랑 스웨덴 같이 제도적 복지 국가가 나눠지거든. 그잖아. 그러면 한국이나 한국도 경제 수준이 맞받는 나라가 아니거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그럼 경제가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일정하게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제 복지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봤듯이 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족한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봐봐. 만약에 그러니까 경제적 설명, 산업화 이론에 근거하면은 경제 발달의 결과물로서 복지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비슷한 경제 수준에서 비슷한 제도가 등장했어야 돼. 근데 봐봐. 산재보험이 등장한 걸 보면은 독일은 1인당 국민소득이 1,800달러일 때 됐는데 스웨덴은 2,500달러일 때, 미국은 6,200달러일 때 됐거든. 일본은 1,300달러일 때, 브라질은 심지어 800달러일 때 이걸 시작했단 말이지. 그죠? 이걸 보면은 경제적 수준하고는 연관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만으로 설명 못하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은 경제론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비슷할 때 모두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굉장히 소득이 높아졌는데도 제도를 늦게 도입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소득이 적은데도 도입하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설명도 뭔가 미진한 거야. 그렇죠? 마지막 설명이 정치적 설명이에요. 정치적 설명. 정치적 설명. 즉 복지 정책은 이데올로gi적 측면도 있죠. 즉 어떤 사회 개혁가라든지 혹은 어떤 보수적인 정치인이 사회 통제를 위해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경제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쪽 아프리카의 미개발 국가들 이런 나라에서는 복지는 꿈꾸도 못 꾸지. 산업 자체가 기초가 없는 나라에서 복지는 꿈꾸도 못 꾸는 건 맞아. 근데 그것만 설명 안 되거든. 그죠? 근데 내 생각에 가장 설명이 높은 거는 정치 요인적 설명이에요. 이런 거죠. 중위 투표자라는 게 있어. 현아 씨, 네. 중위 투표 이론이 뭐야? 어,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뭐라 해야 되지? 중간적인 입장. 오케이, 네. 오케이, 잘 얘기했어. 사람들의 그 정치 성향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정균표로 그리도록 돼 있어. 정균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을 진보 성향으로 보수 성향을 하면은 진보 성향과 극좌, 그러니까 극보와 극좌는 굉장히 소수고 대개는 중간에 모여 있어. 이번에 내가 97학번, 98학번 그 정치 성향 물어보는 설문이 있었잖아. 그것도 딱 정균표로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 중위 투표자 모델은 두 개의 정당 양당 간의 경쟁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진보 성향의 정당이 이쪽에 한쪽에 있고 보수 성향의 정당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은 둘이 위치는 이쪽에 양쪽에 있지. 그러면은 이 스탠스가 이제 한 중간 정도 있죠. 그러면 대개는 진보 성향 30%, 보수 성향 30%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30% 먹고 들어가. 결국은 싸움은 어디서 일어날까? 나머지 중간에 있는 40%를 누가 먹냐에 달려 있는 거죠. 누가 이 중위 투표자를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야. 이게 중위 투표자 모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게임이야.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결국은
집토끼를 단속하고, 즉 결국은 여기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보수 정당은 못 넘어가잖아. 그죠? 이 집토끼는 그냥 단속하고 여기 들판에 노는 중위 투표자들, 산토끼들이지. 산토끼들을 누가 많이 차지하냐가 선거 게임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중위 투표자가 40% 중간에 몰려 있는데 이들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가 양당 간의 선거 게임의 핵심인데, 선거 승패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러면 중위 투표자의 요구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양당 간의 경쟁이 일어날 때 이들의 표를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중위 투표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선호하는 정책이 대개는 복지 정책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 복지 정책, 나의 생활에 조금 더 혜택이 되는, 나한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호할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양당 간의 경쟁에서 결국은 중위 투표자를 누가 더 차지하냐, 한 표라도 많으면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 이 게임을 벌이는데 중위 투표자들의 정책 선호, 파너시 프리퍼런스는 복지 정책이니까 이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당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봐봐. 계속 뭐 10만 원 주겠다, 뭐 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 선거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마저 해주겠다는 게 많으니까. 선거 자주 하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 막 정책 혜택이 많단 말이야. 왜? 중위투표를 잡기 위한 거지. 이 양당 간의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런 중위투표자 모델에 의하면은 이런 경쟁하는 정당들 간의 승리를 위한 경쟁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계속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은 연금 정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 연금 정치도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이 분달했잖아. 연금을 개혁할 것인가, 현행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표 대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때 정당들이 표 계산을 해보는 거야. 노인표가 많을까, 청년표가 많을까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근데 되게 무슨 표가 많아? 노인표가 많지. 노인표가 많잖아. 65세가 많고 또 오래 살아서 노인표가 많단 말이야. 청년들은 인구가 많아도 투표율이 낮아 대개는. 노인네들은 인생의 그달에 가장 큰 행사가 투표하러 나가는 날이야. 김영감 만나고 뭐 이런 날이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는 젊은이보다는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표를 더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연금 정치가 벌어지면 항상 나이 든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이것도 이런 중위투표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정민 씨. 네. 어때? 어떤 게 제일 설명력 있어? 저 앞에 두 개는 납득은 돼도 모든 걸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마지막 게 직관적으로 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지. 설명력이 좀 높아 보이죠. 이런 요소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요소야. 권력자 없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 이론은 미국 같은 다원주의 체제에서를 설명을 잘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복지 정책이 계속 이렇게 도입되기 시작하는가를 설명을 잘하는데, 실제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복지국가를 주도했던 건 누구냐면은, 복지 정책을 주도했던 건 뭐냐면은 좌파 정당이야. 이른바 노동자 정당이야. 이른바 권력 자원론이지. 즉 복지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이란 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뭐 이런 서유럽, 북유럽 이런 국가들이야. 이쪽 남부유럽까지 합쳐서. 이 나라들의 복지국가를 봤더니 이 나라들의 복지국가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야. 뭐냐면은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좌파 정당. 이른바 3인당과 노동당. 그러니까 대개는 3인당이지. 공산당,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3인당 정도 되는 정당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한국에는 없는데 그나마 비슷한 게가 진보당 정도, 정의당 정도의 색깔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노동계급과 이런 좌파 정당, 그러니까 3인당이라든지 노동당 정도, 이런 정당들이 주도적으로 복지 정책을 이끌어왔다는 거야. 실제로 표를 보면 이 표를 봐봐.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 미국과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인데, 이거는
3인당과 보수당, 그러니까 3인당의 의석에서 보수당의 의석을 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값이 크면은 뭐야? 3인당이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3인당이 더 강해. 이거는 사회 지출, 즉 복지 지출이 얼마나 많은 거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거의 정비례 관계가 있죠. 그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인당이 오래 집권하고 3인당의 경쟁력이 강한 국가일수록 3인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3인당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 큰 나라일수록 복지 지출이 많아. 실제 볼까? 스웨덴이 대표적이죠.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이태리,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3인당의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인 파워가 강할수록 그 나라가 복지 지출이 많아. 반대로 3인당이라는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 아일랜드,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은 내가 볼 때 한 요 정도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더 3인당이 약해. 일본은 그나마 공산당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당이라는 게 없잖아. 3인당이라는 게 없잖아. 그리고 사회지출은 한 10%밖에 안 되니까 한국은 요 정도 있겠지. 그죠?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권력 자원론. 그 나라의 복지 정책 아까 얘기했듯이 전후 60년도까지 복지 정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 권력 자원론의 설명이 가장 높아. 그렇잖아. 거의 정비례 관계잖아. 그죠? 그러면 왜 이 이론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없는가? 이론에 따르면은 한국은 좌파 정당이 없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가 낮은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 현아 씨, 네. 어떤 게 가장 설명이 높은 것 같아? 그 세 가지 요인 중에서요. 음. 저는 정치 요인적 설명이 가장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각자 일말의 설명력을 갖고 있어. 설명을 갖고 있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설명이 난 가장 나도 합리적이라고 봐. 왜냐하면 복지는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거든. 얼마나 세금을 거둘 것이고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다 쓸 것인가는 그 결정의 문제인데 그건 사실 정책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나도 이게 가장 설명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예빈 씨. 네, 질문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언제까지 쉬냐면은 4시 10분까지 쉬었다가 하시죠. 10분까지 쉬었다가. 오케이. 좀 이따 다시 보시죠. 고마워. 또 중요한 말 했는데 다 날랐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애틀리가 당선하면서 대처가 집권할 때 애틀리부터 45년부터 1979년 대처 집권 때까지 이른바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대타협이 일어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복지에 반대하는 쪽이죠.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이. 시장을 강조하는 쪽이고 노동당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찬성하는 쪽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랜드 컴프로마이즈라 해가지고 보수당이 집권하나 노동당이 집권하나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즉 비버리지 보고서의 청사진대로 영국 사회를 복지국가로 재편하는데 거의 정책적 차이가 없어져. 그래서 그 당시 시를 거대한 타협, 대타협의 시기 혹은 버티칼리즘은 뭐냐면은 보수당의 재무장관과 노동당의 재무장관의 이름을 앞글자씩 딴 거야. 그래서 버티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지가 점점점 확대돼. 이 영국식의 이 복지 확대 이게 결정적으로 전환점을 맞는 게 바로 대처 시절이에요. 대처가 오면서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1976년도 이때 오면은 영국이 이른바 영국병 그러니까 막 경기도 안 좋아지고 영국도 이때 되면은 IMF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파업도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른바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 철회연이라고 하는 대처가 등장하는 거죠. 대처가
한 게 뭐냐? 복지 다 잘라낸 거야. 노동조합 다 분쇄시켜버리고 탄광파업 노동조합 분쇄시켜버리고 복지 그동안 있던 복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로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 권력 자원론 이걸 굉장히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나라예요. 노동당과 강력한 노조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보수당의 이제 계급 화합이죠. 그걸 통해서 전후 이제 한 70대 그러니까 60년대 말까지는 굉장히 복지가 확장 일도로 나가다가 이제 복지 국가의 위기가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단절되는 게 대처 시절인 거죠. 그래서 대처를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해요. 지금도 사진 보면은 대처가 죽은 날 막 영국 사람들이 막 잔치하고 이런 사진도 막 있어. 왜냐하면은 노동자 계급 입장이나 혹은 이런 진보주의자 입장에 봤을 때 대처는 그 악마 같은 여자거든.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보려면은 어떤 영화를 보면 좋냐면은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있지.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있지. 그 남자가 막 무용수 발레리를 하는 영화 있잖아. 막 아버지는 막 권투시키는데 자기는 무용수 하고 싶어가지고 그 영화 있잖아. 빌리 엘리어트. 그 영화만 보세요. 그 영화가 당시 영국 북부 지역의 탄광촌 얘기야. 탄광 지역 얘기야. 그때 대처가 집권해가지고 탄광촌이 아작나는 시절의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대처라는 개인이 궁금하면은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아이런 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어. 아이런 라이드. 철의 여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처 집권기의 그 상황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어. 어쨌든 전후 영국의 이 상황 보면은 노동당이 앞장서고 노동자 정당이 앞장서고 강력한 그러니까 노동자 조직 노조가 뒷받침되면서 복지를 밀고 나가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가 완전 고용일 거 아니야. 그죠? 고용 보장일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가 그 완전 보용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 지출을 왕창 해주는 거지. 그러면 재정 지출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처 등장 전까지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권력 자원론 그 나라의 복지 국가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좌파 정당과 노조다. 뭐 이게 이제 이 권력 자원론 정치적 설명 중의 일부인데 당연히 비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설명이 높다고 얘기했지만 이거 여기도 비판이 있어요. 이런 거죠. 첫 번째 비판은 이런 거예요. 노동운동이 활발하지만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호주랑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호주랑 뉴질랜드는 영국식 모델이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였고 영국식 모델이기 때문에 노동당도 존재하고 실제 노동운동도 활발해요. 근데 미국식 자유주의적 모델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복지국가를 주도했던 좌파 정당과 강력한 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노동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인 복지국가로 나가지 못했어. 예외적 케이스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봐봐. 미국도 서유럽 식의 복지국가까지 못 나갔지만은 미국도 뉴딜 이후로 상당한 정도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거든. 그리고 뉴딜 이후로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또 이제 케네디 존슨 시절에 또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대규모의 복지박충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미국의 노동당이 어디 있어? 진보 정당이 어디 있어? 미국의 노동운동이 어디 있어? 근데 이런 식의 미국의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의 복지국가의 확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공무원들의 역할로 보는 거야.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국가가 정당이 없더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이거는 진보 정당과 노조가 결탁해서 복지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에 반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겠죠. 마지막 반론은 이거예요. 권력자원론의 마지막 반론은 스웨덴의 케이스예요. 스웨덴의 케이스. 스웨덴은 물론 스웨덴의 3인당 SPD라고 하는 사회당이 4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면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완성한 건 맞아. 근데 스웨덴의 3인당의 집권 과정을 보면은 스웨덴 노동당 3인당 단독으로 집권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그러니까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게 스칸디나비아 국가잖아요.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서유럽이라든지 중부유럽과 차이가 뭐냐면은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자영농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는 왕권이나 귀족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수탈당해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자작농이 스스로 자기 땅을 갖고 농사하는 이런 비중이 굉장히 적었어. 그리고 농민들의 정치적인 권력이 약했는데 북구는 상대적으로 그런 귀족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자작농들이. 자기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그 유산이 남아가지고 20세기 후반에도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존재를 해요. 그게 이제 농민당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중앙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보면은 이런 사회주의 계열 3인당 외에도 농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농민 자작농 전통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정치적 파워가 세. 그래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스웨덴의 케이스를 보면은 스웨덴의 1932년도에 총선이 있어. 총선이 있는데 3인당이 단독으로 집권이 안 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당시에 보수당 스웨덴의 보수당과 3인당 간의 격돌인데 이 보수당은 단독 집권이 되는데 스웨덴 3인당은 단독으로 집권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스웨덴 3인당이 어떤 걸 하냐면은 농민당과 정책연합을 해. 정책연합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뭘 요구하냐면 이제 쿼터제,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같은 걸 요구하는 거야. 그 정책을 이거는 노동자들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거잖아. 노동자들은 그것이 생활비랑 직결되니까 관세를 없애는 게 노동자들의 이익에 유리하잖아. 그죠? 농민들은 관세를 요구할 것이고 농산품에 대한. 그잖아. 수입품이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외국에 싼 수입품이 들어오면은 농민들은 불리하고 노동자들은 유리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3인당과 농민당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 다르다는 거야. 지지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당시 3인당이 양보를 해. 즉 농민당의 욕을 들어줘. 자기 계급 기반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농민 측의 이해를 들어줘. 즉 쿼터를 받아들여줘. 그러니까 관세 요구를 받아들여줘. 그리고 정농연맹. 그러니까 적은 이제 3인당이죠. 녹은 농민당이죠. 연합을 해가지고 코얼리션을 만들어서 집권을 시작해요. 그게 1932년도야. 그리고 그때부터 44년을 집권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사실은 3인당이 주도한 건 맞지만은 이 권력 자원론 얘기하든 스웨덴 노동당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3인당이 주도하긴 했지만은 이 정농연맹이라는 농민당과의 연대, 선거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권력 자원론은 단순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 주도하에 정치적인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라든지 여건이 되는가 여부, 이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죠? 여태까지 어떤 요인들이 서구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는가, 즉 서구식의 어떤 사회 모델을 만들어냈는가를 이데올로기적 관점, 경제요인적 관점, 정치요인적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관점을 갖고 한국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한국은 이 조건을 가졌을 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가? 선영 씨, 김선영 씨. 네, 교수님. 무엇이 복지국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을 봤잖아. 네. 이 주장이 봤을 때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명해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음, 음, 정치 요인적으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 요인,
봐봐, 서울시 잘 봐. 네. 정치인의 권력 자원에 근거하면은 강한 좌파 정당과 노조 조직률이 중요한 요소잖아. 그지? 네. 근데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가 안 돼, 지금. 10%가 어, 안 되고 우리나라의 좌파 정당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한국의 노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고 대기업 노조는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일부를 커버하는데 그나마도 정규직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고 있어. 이 보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들이죠. 이제 대기업들은 노조가 강하니까 이렇게 퇴직금 수혜율이라든지 시간의 수혜율, 유급 수혜율이 높잖아. 중소기업은 노조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약하죠. 이 격차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권력 자원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좌파 정당도 비리비리해. 지금 정의당 의석수가 6석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노조 조직률도 이거밖에 안 돼.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정치적인 자원을 갖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나마 경제 요인? 경제 요인? 경제 요인?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가지. 우리나라 3만 달러 됐지. 근데 봤듯이 그때 얘기했지만은 경제 수준이 똑같다고 해서 모두 다 복지국가 되는 건 아니거든.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6만 달러 육박하는데도 스웨덴보다 복지가 훨씬 약해. 한국도 미국처럼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 자녀적인 모델을 갈 가능성이 있거든. 한국은 복지국가 못 되는 거야? 좀 힘들 것 같은데. 약간 된다며. 근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력하면 다 되지. 존버 정신. 브레이브걸스 보니까 노력하면 다 되더라. 언젠간 다 되더라. 현아 씨는 어떻게 봐? 한국은 복지국가 될 수 있겠어? 정현아 씨요. 네네. 저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명 요인을 한번 얘기해봐.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래도 경제 요인적인 설명 현아 씨 마이크가 좀 좀 믿어오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생각해요. 경제 요인?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경제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자녀적 모델이 된다니까. 미국 봐봐.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도 전 국민 건강보험도 없는 나라가 됐잖아. 경제가 다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좌파 정당도 없단 말이지. 한 사람만 더 물어볼게. 준석 씨는 어떻게 봐? 우리나라 복지국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뭐 일단은 각종 보험은 있잖아요. 의료보험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로 잘 돼 있기도 하고 뭐 미약하지만 뭐 노인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경제도 많이 튼튼한 상태니까 그래도 뭐 미약하게나마 복지국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 오케이. 나도 될 수 있다고 봐. 될 수 있다 보는데 나는 이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은 이 선거 경쟁 측면을 난 좀 생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사실은 좌파 정당도 없잖아. 사실은 힘이 미약하잖아. 사실은 나는 진보 정당을 나는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었어. 특히나 내가 작년에 굉장히 난 살맛 났거든. 왜냐하면은 작년에 진보 정당 대표가 내 대학교 동기야. 걔도 이제 총학생 선거 같이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걸고 정치 자금도 많이 냈어. 많이 냈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있는 범위에서 자주 냈어. 근데 알다시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낙이 없어. 내 꿈을 투사했는데 그 진보 정당에 꿈을 투사하고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그 친구는 정치해서 좀 복지국가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나서 약간 조금 망연자실하고 좀 희망이 없어졌어. 어쨌든 뭐 이건 사적인 얘기고. 왜 그러냐면은 봐봐. 진짜 재밌는데 한국에서 복지 논쟁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사실은 그전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복지 얘기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보편복지니 선별복지 이런 논쟁 자체가 없었어. 그냥 복지는 그냥 선별이야 다.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그냥 복지야. 그러니까 중간층 이상도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어떤 보편 복지의 개념 자체가 없던 나라야. 근데 이게 언제 됐냐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이 서울시장,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무상복지 논쟁 때 시작된 거야 이게. 오세훈이 그때 서울시장 걸고 주민투표했다가 날아갔잖아. 그죠? 그때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복지 담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에 등장하고 있지. 굉장히 웃기다고 봐 그때.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박원순이었고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밀어서 박원순이 시장 됐다가 뭐 불민수론 사건으로 이제 다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내가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찹도 진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오세훈이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된 거 보면서 나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 그 10년 전 논쟁에서 출발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온 것 같아.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국의 복지 역사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뭐냐면은 한국에는 노조도 약하고 아까 그랬듯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가 안 돼요 사실은. 10%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한국 노조는 사실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않아. 굉장히 이기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권력 자원들이 잘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거는 건 이거 선거 경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큰 양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2.5당 정도가 있다고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양당 간의 선거 경쟁을 통해서 복지가 이제 아무래도 중위투표자들의 가장 핵심 사안이고 특히나 이제 중산층들의 핵심 쟁점이니까 특히나 엄마들 뭐 이런 게 되니까 선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 프로라도 더 많은 쪽이 이기니까 이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진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 경제적 뒷받침도 있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제 복지 정책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려면은 진보 정당이 성장한다는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성장하지만은 그것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고 이런 잦은 선거에서의 선거 경쟁이 한국에서 복지를 추동시키는 복지 정책 혹은 사회 정책을 추동시키는 주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다. 뭐 얘기는 뭐 좀 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하고 이제 정리할게 오늘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잘 나가던 복지국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 뭐야? 전후에 복지국가가 어떤 식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고 그 황금기를 구가했던 이른바 재정 지출을 해서 완전고용을 만들고 사경제 평등을 만든다는 이것을 달성했고 이른바 골든에이지죠. 이걸 달성하고 이것을 달성했을 걸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에서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1970년대 되면서 이런 식의 복지국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해요.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 이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모델로서 복지국가,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한 20년 동안 짧게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은 계속 새로운 모델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복지국가 재편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독자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가던 복지국가는 왜 위기가 왔는가?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1970년도가 시작됐어. 70년도가 시작됐는데 오일 쇼크가 온 거죠. 이른바 자원민족주의. 그러니까 오펙을 중심으로 즉 이 중동 국가 산유국 등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기 시작한 거야. 기름을 감산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총공급에서 그런 거야.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만나는데 오펙이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줄여. 그러면 석유값이 인위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석유값이 인위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물가가 그러니까 원자재 값에 의해서 물가가 인위적으로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도 위축돼. 그 필립스 곡선이란 거 알아? 필립스 곡선. 시영 씨, 필립스 곡선이란 거 들어봤어?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 네. 도현 씨. 예. 어?
아, 동현 씨. 남동현 씨. 저 맞아요? 동현 네. 씨.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니요, 저도 처음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봤어? 김도현 씨. 필립스 곡선 네. 들어봤어? 네, 저도 처음 처음 들어? 들어봤어요. 어허. 필립스 곡선은 이거야. 경기랑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는 반비례한다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하락이라는 뜻이잖아. 그잖아.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생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지겠지. 그죠? 반대로 물가가 낮아지면은 디플레이션이잖아. 경기가 위축된다는 뜻이니까 산업 생산이 위축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이게 필립스 곡선이야. 그러니까 물가와 실업률 간의 역관계, 이 역순의 관계가 필립스 곡선이야. 근데 1970년도 때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거야. 오일 쇼크는 공급 사이드에서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린 거야. 물가가 올라갔지. 물가가 올라가면 실제로 어떻게 돼야 돼?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지.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은.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 사이드에서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다 올라갈 거 아니야.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도 죽으니까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즉 물가가 올라가면은 실업률이 보통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빠지는 거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경기 위축이 되는데 경기 위축 국면에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야. 원래 케인즈주의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돼?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를 이리저리 올리죠. 그럼 실업률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이리저리 돈을 줄여가지고 통화량 공급이라든지 정부의 지출을 줄여가지고 경기를 약간 냉각시켜가지고 진정시키고 약간 실업률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 이 필립스 곡선을 정부의 재정 지출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케인즈주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공급사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실업률도 같이 오르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정책 수단이 뭐가 돼야 돼? 병주 씨. 오일 쇼크 1970년도 때 오펙 국가의 네. 그 감산 정책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어. 석유값이 올랐다. 막 몇 달러씩 막 두세 배 막 오른단 말이야. 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도 계속 침체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무슨 정책을 써야 돼? 어차피 이거 돈을 풀어봤자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재정 정책은 안 먹힐 것 같고. 그렇지. 그렇다 이거 통화 정책을 쓰기에는 이미 계속해서 경기하고 물가가 동시에 높아진 상태에서 풀어봤자 효과는 없을 거기 때문에 둘 다 정책 동시에 더 먹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예 제3의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안타깝게도 제3의 방법이 없는 거지. 아. 결국은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케인즈적인 경제 원리가 더 이상 재정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가만 올리고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는 거죠.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서 복지국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서구국가를 황금계를 구가했던 정책 수단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케인즈주의도 같이 몰락해요. 그러면서 통화주의자들, 밀턴 프리드만 같은 통화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맥락인 거죠. 그죠? 이러면서 복지국가 위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 위기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양상으로 벌어졌는지는 다음 목요일 날 얘기할게. 얘기가 길어. 오케이? 지훈 씨, 뭐 질문 한번 해줘. 위기까지만 얘기했어 오늘은. 위기가 시작됐다 여기까지만. 김지훈 씨. 딱히 질문할 거리가 좀 위기에서 이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은데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그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내가 말하는 거 들어보고 질문하려고? 알았어. 선영 씨, 박선영 씨. 네. 질문 한번 해줘봐.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어? 내가 한 얘기는 이해할 수 있겠나? 어떻게 복지과 환경기가 왔고 설명하는 이론들을 그 납득은 되지? 네. 재영 씨. 네, 교수님. 재영 씨는 지금 군인이야 지금? 아, 저 학군단입니다. 아, 학군단이구나. 학군단도 그런 얼룩이리 옷을 입는구나. 아, 네, 학군단 수업 있는 날은 입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질문 있어? 아, 질문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강의는 완벽하게 한 걸로 나 혼자 생각할게.